안녕하세요. 앵커의 책방 신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림 좋아하시나요? BTS RM의 발자취를 따라 미술관 투어를 해보신 분도 계신가요? 요즘 이래저래 미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는데요. 그러면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미술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 할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이 차이나는 클래스 책 인문학판에 쓴 미술하는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다의 주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류 초기에 미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면 인류에게 미술은 곧 생존수단 그 자체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컨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면 선사시대 인류가 사용했던 빗살무늬 토기가 우리를 반기죠. 이 빗살무늬 토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무늬를 그려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토기를 빚고 나서 도구를 이용해 손톱무늬, 세모띠 무늬, 겹톱니 무늬, 문살 무늬, 생선뼈 무늬를 아주 촘촘하게 그려넣은 거예요. 이 토기를 만든 사람은 어떻게 문양을 배치해 넣을 건지 처음부터 계획해서 아주 치밀하게 만든 걸로 보입니다. 토기에 들어가 있는 이 문양들은 최초의 추상미술이자 선사시대를 잘 보여주는 지표와도 같죠. 주먹도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규격화한 도구인데 그 모양을 보면 좌우는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쪽은 뾰족하게 날이 서 있죠. 제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시면 이 도끼에도 충분히 미술적 가치가 있다는데 동의하실 겁니다. 주먹도끼는 인류가 180만 년 전부터 사용한 연장인데 이 주먹도끼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흉내내기 어려울 만큼 고난도 기술이 적용된 작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모서리를 이루는 양쪽의 날은 실제 자르는 기능을 넘어설 만큼 정성을 들여서 세워져 있는데요. 왜 이렇게 간단한 도구에 이토록 정성을 쏟았던 걸까요? 이와 관련해 진화생물학자 머레콘이 이른바 섹시한 주먹도끼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누가 더 기술이 뛰어나고 지적으로 우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만든 지표란 주장이죠. 자, 그럼 지금부턴 누가 보더라도 미술작품이라고 여길 만한 인류의 유산을 살펴볼까요? 바로 동굴 벽화입니다. 인류가 남긴 가장 오래된 벽화를 보려면 우선 프랑스로 가야 합니다. 남서부 도르도뉴 지역에 있는 몽테니악이라는 곳에 가면 만나게 되는 1만 7천 년 전의 라스코 동굴 벽화입니다. 1940년 이 마을에 살던 10대 소년들이 강아지를 찾으러 갔다가 이 동굴을 발견했죠. 동굴 단면도를 보면 그 길이가 무려 2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동굴 입구에서 약 30m 정도 들어가면 큰 방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황소돌이 그려져 있어서 황소의 방이라고 불려요. 그곳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열쇠 구멍처럼 아주 좁아서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법한 공간이 나오고 이곳은 엑시알 갤러리라고 부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여러 개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다른 방들로 이어지죠. 황소의 방에는 압도적인 크기의 벽화에 무려 380여 개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중 2마리의 황소가 그려져 있는 벽화가 있는데 이 소는 스페인 투우의 조상쯤 되는 오록스예요. 지금은 멸종된 소입니다. 크기가 무려 4, 5m에 달하죠. 그 아래쪽을 보시면 말들이 달리는 모습을 그려놓은 벽화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말들 다리를 자세히 보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요. 일단 밑그림을 그려넣은 뒤에 물감을 입속에 머금은 다음 호하고 불어서 마치 스프레이처럼 표현한 덕분에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들 벽화는 타임캡슐과도 같아요. 과거 어느 시점엔가 동굴의 입구가 막힌 뒤 바깥과 차단된 동굴 내부의 온도와 습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죠. 1만 7천 년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벽화가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동굴에선 돌로 만들어진 램프도 발견됐는데요. 이 동굴에서 그림을 그리려면 조명이 필요하잖아요. 만약 횃불을 들고 그림을 그린다면 그 흐름 때문에 눈도 맵고 동굴 벽에도 그 흐름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돌 램프에 사슴 기름처럼 불이 붙을 수 있는 연료를 넣고 심지에 불을 붙여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사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 먹고 살기도 어려웠을 당시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 이런 그림들을 그린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이 동굴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장식을 한 거란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굉장히 깊숙한 곳, 때로는 절벽을 타고 가야 하는 위험한 곳에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보면 이 단순한 장식의 의미는 아닐 걸로 생각됩니다. 그보단 원시인들이 뭔가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그 결과물로 벽화를 남겼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와 함께 이 자신들이 겪었던 환경과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죠. 한편 지금은 이 벽화를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1940년에 발견된 이후 유럽의 인기 관광지가 되며 많은 사람이 찾게 되자 조금씩 벽화가 훼손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63년 프랑스 정부는 라스코 동굴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 하루 한 명이 약 20에서 30분 동안 제한적으로 들어가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1983년 라스코2가 공개됐는데요. 라스코 동굴 벽화를 90%에 가깝게 재현한 모조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동굴 벽화는 아니지만 대단한 선사시대 유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1971년에 발견된 울산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태화강 상류 암벽에 새겨진 그림들로 한국의 선사시대를 잘 보여주는 대작이죠. 이 암각화에는 바다생물 77점, 육지생물 95점이 들어가 있고 사람도 11번 등장하는데요. 이 라스코 동굴벽화에 필적할 만큼 많은 선사시대 동물과 인간들이 밀도 높게 새겨져 있는 흥미진진한 작품입니다. 이 같은 초기 인류의 미술은 현대미술과도 여러모로 맥이 닿아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것이 장소성이란 개념입니다. 장소성이란 현대미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쉽게 말해 장소의 상태나 특징을 반영해 작품을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거리의 예술가라 불리는 뱅크시의 작품 중에 콘크리트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주차장에 파킹이라는 문구가 적힌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ing 부분을 지워버리면 파크, 공원이라는 글자만 남으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그 안에 꼬마가 그네를 타고 있는 그림을 그려 넣어서 이 도시라는 삭막한 생활환경에 변화를 촉구한 작품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한국의 광고기획자 이재석 씨가 만든 광고도 아주 유명한데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공장 굴뚝이 마치 이 권총의 원통 모양 부위처럼 보이도록 이미지를 그려 넣었어요. 이 작품 또한 장소성을 이용해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킨 거죠. 라스코 동물 벽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동굴 속 엑시알 갤러리라는 곳에 그려진 벽화들을 보면 울퉁불퉁한 자연 한반을 그대로 이용해 동물들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벽면 요철을 따라 말이 조그마한 통로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생동감과 속도감을 그대로 살린 거예요. 현장 조건에 딱 맞춰서 미술을 구현하는 정말 뛰어난 장소성을 보여준 겁니다. 1879년 스페인에서 발견된 알타미라 동굴에 그려진 들소의 경우에도 이 튀어나온 암반에 맞춰 소를 하나씩 그려놨어요. 2D의 이미지가 아니라 3D의 이미지인 겁니다. 이처럼 원시 작가와 현대 작가는 교감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파블로 피카소는 알타미라 동굴에 가보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인류가 지난 2만 년 동안 나아진 게 별로 없구나 라고요. 피카소는 동굴 벽화의 영향을 받아 1945년부터 들소 연작을 그리기도 합니다. 바로 황소라는 작품인데 이를 자신만의 추상화 기법으로 탄생시켰죠. 초기 인류에게 그림은 일종의 언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그림을 그림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고 후대에 자신들의 경험을 전달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아직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손으로 표현하고 그것들을 동료와 함께 나눔으로써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로까지 연결한 거죠. 그림은 인류 지식혁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술은 인간의 소통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인류의 생존 비결입니다. 지금부턴 선사시대를 벗어나 고대 문명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문명을 살펴보죠.
이집트 미술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나일강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일강은 우기가 되면 자주 범람했어요. 그 덕분에 나일강 주변 땅들은 굉장히 비옥해서 이 주변에 주거지와 경작지가 형성됐고, 반면 그 너머로는 사막이 펼쳐져 있죠. 이집트인에게 나일강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존재인 만큼 다양한 유물과 미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례로 나일강에 가면 굉장히 흥미로운 측량 도구가 있는데, 바로 나일강 수위를 측정해 농사 결과를 예측하게 해주는 시스템인 나일로미터입니다. 강의 수위가 12칸일 때는 굶주림, 13칸일 때는 괴로움, 14칸일 때는 행복, 16칸일 때는 풍요, 18칸일 때는 재앙이라고 표시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원전 1300에서 1200년 전에 그려진 셋네제 무덤 속 벽화엔 이 부부가 소를 끌고 나일강 주변에서 경작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남자는 밭을 갈고 있고 그 뒤로 여자가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 아래로 강 주변에는 야자나무, 대추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나일강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생각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번엔 고대 이집트인의 내세관이 담긴 미라 얘기를 해볼까요? 그들은 영생을 실현하는 여러 방법을 궁리해서 실행에 옮겼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미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선 이집트인들은 영원히 살기 위해선 육체가 보존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바로 미라를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산 사람들이 망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망자의 업적을 기리는 많은 기념물이 만들어졌죠. 망자를 닮은 조각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영혼이 미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조각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기원전 2570년경에 만들어진 라호테프와 그의 부인 네페르티의 조각상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가서 실제로 보면 그 세부적인 묘사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손전등을 얼굴에 비추면 유리로 만든 눈동자가 반짝 빛나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조각상들이 많은데 이 기원전 2200년경에 제작된 소인 세넵과 그의 가족이란 조각이 좋은 사례예요. 이 조각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하체를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아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메시지를 조각을 통해 남겼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가족사진 같은 건데요. 이집트 조각의 매력 중 하나가 이처럼 부부상이나 가족상이 꽤 많다는 겁니다. 돈독한 가족관을 갖고 있었던 걸로 추측할 수 있죠. 조각의 경우 실제와 흡사하게 정교했던 반면 이집트 회화는 좀 달랐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의 경우 눈은 정면을 보고 있는 반면에 얼굴은 측면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또한 상체는 정면을 향해 있는데 하체는 측면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고대 이집트 회화에서 따른 이른바 정면성 원리 때문인데요. 이집트인들은 이 규칙을 회화에 적용하면 인간이 어떠한 변화에도 무관하게 영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원전 1350에서 1400년경에 그려진 네바문의 무덤 벽화 늪지의 새 사냥을 보면 네바문 부부가 딸을 데리고 나일강으로 사냥을 나간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바문이 새를 잡았는데 그 수가 3마리나 돼요. 벽화가 그려진 무덤의 주인공인 네바문은 자신이 속해 있던 세계가 이처럼 풍요가 넘쳤다는 걸 기억하고 사후에도 똑같이 풍요로운 세계가 펼쳐지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기원하기 위해서 정면성의 원리에 따라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또한 이집트인은 그림을 그릴 때 그리드, 즉 격자무늬 밑그림을 먼저 그렸습니다. 그리드를 그리게 되면 규칙을 쉽게 지킬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람의 손은 한 칸으로, 다리는 손의 3배인 3칸으로, 그리고 키는 18개의 칸으로 그렸습니다. 후기로 가면 키가 21칸으로 늘어나기도 해요. 이렇게 인간을 그릴 때도 질서 있게 표현함으로써 부활과 영생이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집트에도 3000년 역사 중에서 아방가르드한 미술 작품이 있긴 했습니다. 이집트 역사에서 굉장히 이단화적인 인물인 아메노텝 4세가 주인공인데요. 그는 이집트가 믿어왔던 종교를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 인물입니다. 다신교를 모조리 없애버리고 하나의 신, 바로 태양신인 아톤신을 믿자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도 아톤신을 믿는 자라는 뜻에서 아크나톤이라고 바꿔요. 미술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메노텝 4세의 조각상을 보면 얼굴이 굉장히 길쭉하고 입술은 툭 튀어나와 있어요. 배도 살짝 나오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이집트 회화의 정면성 원리나 격자무늬 규칙을 따르지 않은 거죠. 이집트 파라오 왕가들은 근친혼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유전병을 많이 알아서 얼굴이나 체형이 기형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걸 조각상에도 표현한 겁니다. 영생을 위한 엄격한 규칙 대신 리얼리즘이 꽃피우기 시작한 것이죠. 이 시대 유물 중 대표적인 게 네페르티티의 흉상인데요. 이 네페르티티는 아메노텝 4세의 부인입니다. 흡사 조각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얼굴 모습이나 골격이 매우 정확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관찰해보면 한쪽 눈이 없어요. 여러 설이 있는데 왕비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변화가 생길 때 마저 완성하려고 준비해 놓았다가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사정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보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네페르티티의 조각상을 목걸이로 하고 다닙니다. 이제 이집트 유물 중 가장 유명한 기원전 1330년경에 만들어진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마스크의 주인공은 이집트 제18왕조의 제12대 왕입니다. 아메노텝 4세의 종교개혁이 수포로 돌아간 뒤 투탕카멘이 파라오로 즉위하게 되는데 이 9년 정도만 왕위에 머문 뒤 18세의 나이로 요절합니다. 투탕카멘의 미라를 살펴보면 왼쪽 뺨에 깊은 상처가 있는데요. 그냥 병사한 게 아니라 암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는 33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기엔 굉장한 기술력과 표현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황금이 11kg이나 들어갔으니 시장 가치는 따지기 어려울 정도죠. 역대 이집트 파라오들은 나일강 서쪽에 있는 황량한 불모지의 계곡에 무덤을 썼는데 이곳엔 63개의 파라오 무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만한 파라오들의 무덤은 도굴이 돼서 그 안에 있던 유물들을 모두 빼앗겨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단 하나 도굴을 피해 남아있던 무덤의 주인공이 바로 투탕카멘이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무덤의 규모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파라오의 무덤은 갱도를 굉장히 깊게 팝니다. 그래서 100에서 200m 정도 크기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덤을 조성하는데 반면 투탕카멘은 갑자기 죽게 되며 무덤을 만들 시간도 부족했는지 이 다른 무덤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그래서 1922년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이 투탕카멘 무덤을 발견하기 전까지 도굴되지 않고 보존됐던 겁니다. 투탕카멘의 무덤 내부를 보면 5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무려 3,400여 점의 호화로운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부장품들은 모두 금으로 제작됐는데 하나같이 명품 중에 명품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파라오의 저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집트의 무덤에는 깊은 잠에 빠진 이곳의 주인을 깨우는 자는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막기 위한 함정 같은 다양한 장치도 발견되곤 하죠.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했던 하워드 카터를 지원한 카너번 경만 해도 이 무덤을 발견한 뒤 2개월 후에 급사했습니다. 당시 조수들도 급사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발굴을 주도했던 영국 사회엔 파라오의 저주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해요. 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워드 카터는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할리우드 영화와는 다른 결말이죠. 이처럼 원시시대 미술이 인류 생존의 비결 그 자체였다면 이집트로 넘어오면서 미술은 문명사회를 발전시키는 요인으로 자리 잡습니다. 또한 파라오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변모하죠. 기원전 13세기 람세스 2세가 모래절벽을 뚫어지은 아부신벨 신전은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이 무려 32m에 달하는 4개의 람세스 조각상이 신전 앞에 자리 잡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람세스 2세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신전과 신상은 원래 나일강 위역 깊숙한 곳까지 올라가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수단과의 접경지대인데요. 당시 이집트의 가장 위협이 됐던 나라가 바로 누비아, 오늘날의 수단이었습니다. 수단에서 나일강을 타고 이집트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아부신벨 신전 앞에 4개의 람세스 조각상을 마주치게 한 겁니다. 거대한 아부신벨 신전은 누비아를 정복하고 이집트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 람세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집트 전성기를 이룩한 람세스 왕의 어마어마한 업적들이 부조로 그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13세기 람세스 2세가 팔레스타인을 쟁탈하기 위해 히타이트 민족과 벌인 카데시 전투가 대표적인데요. 이집트 군대가 히타이트에 패배당할 바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영웅인 람세스 2세가 등장해서 전차를 몰고 수십 발의 활을 쏘며 적을 제압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적 장면들을 기념하기 위해 아부신벨 신전을 짓고 다양한 기록을 남긴 겁니다. 이렇듯 이집트인들은 기록의 수단으로 미술을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에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강렬하고 구체적으로 전하고자 할 때 미술의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그런 미술의 DNA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진국들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인간의 누적된 경험과 지혜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술은 인류의 발자취를 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고도의 타임캡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미술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취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정무 교수의 미술하는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다의 주요 내용 읽어드렸습니다. 선사시대부터 미술이 내내 인류와 함께 해왔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소통의 도구이자 생존의 비결이었다는 설명도 그렇고요. 오늘 귀로 접하신 동굴벽화 그리고 이집트의 회화와 조각들을 직접 찾아서 눈으로도 만나보시면 더 많은 걸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주 앵커의 책방에서 다시 만나뵐게요.